태평양 전쟁의 모든 전투를 상세히 다루고 있는 이 채널에서는 지난번 시리즈에서 1143년 10월 하순부터 11월 2일까지 벌어진 미해병 제3사단의 부겐빌 중부 토로키나곳 상륙작전과 곧이어 벌어진 부겐빌 중부 해전을 다루었습니다. 부겐빌 상륙 이전에 다룬 전투는 호주군이 중심이 되어 치룬 레이 공략작전이었는데요. 레이에 배치되었던 일본 육군 51사단은 본거지를 잃어버리고 동부 뉴기니의 북쪽 해안으로 퇴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레이가 점령된 것이 1943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레이가 점령될 당시 동부 뉴기니를 관할하는 일본 육군 단위는 제18군이었는데 동부 뉴기니 북부 해안의 외곽에 육군 제41사단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온 마당에 제20사단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솔로몬 제도 전투에서 다시 돌아와 동부 뉴기니에서 벌어지는 여러 전투와 사건들을 다시 다루게 되는데요. 9월 16일 이후에 동부 뉴기니에서는 먼저 퇴각하는 51사단 관련 이야기가 있는데 이쪽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서 다루게 되고 이번 시리즈에서는 레이 동쪽에 위치한 후온반도에서의 전투들을 다룹니다. 동부 뉴기니에서 호주군,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을 총지휘하는 메가더 장군은 필리핀 탈환이 자신이 노리는 궁극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필리핀은 일본의 절대 국방권에서도 보듯이 남방의 자원을 옮겨오는 루트의 중심이고 메가더 장군도 1942년에 I shall return이라는 말을 남기고 호주로 탈출했었습니다. I shall return, 이 말은 미국 국민과 필리핀 국민 모두에게 상징적인 약속이 되었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자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인 아서 메가더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고 본인도 필리핀을 제2의 고향으로 간주하는 등 가문의 명예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제 1943년 9월에 레이를 점령함으로써 동부 뉴기니 북쪽 해안을 장악하고 필리핀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여는 단계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메가더 장군은 레이 점령군을 위협하는 후온반도의 일본군을 소탕해야 했고 이후에는 댐피어 해협과 비티아즈 해협을 건너 뉴브리튼 섬의 서쪽 해안을 점령해 동부 뉴기니 전선의 측면과 배후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작전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솔로몬 제도 남부 과달카날부터 중부 뉴조지아를 거쳐 북부 부겐빌까지 연합군이 차례대로 전진해오는 과정을 보셨고 동부 뉴기니에서도 코코다 트랙과 부나고나를 거쳐 레이까지 일본군 전선이 차례로 물러나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후원반도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전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레이 북쪽의 동부 뉴기니 지역을 확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호주군은 1943년 9월 16일 이후 레이와 나드잡 인근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레이에서 북서쪽으로 저지대를 따라서 가면 일본군 근거지 마당까지 이어지고 북쪽 해안지대까지는 전부 산지입니다. 그리고 레이 북동쪽에 툭 튀어나온 것이 바로 후온반도인데 후온반도 북쪽 해안 시오에 일본군 24단 일부가 주둔하고 있고 더 큰 부대가 동쪽 해안의 핀슈아펜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핀슈아펜을 점령한 것은 1942년 3월이었습니다. 호주군을 주축으로 하는 연합군이 레이 다음으로 점령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곳 핀슈아펜입니다. 연합군 사령부는 레이 전투 시작 전부터 목적지가 핀슈아펜이라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할 수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레이 작전이 어떻게 진행될지 짐작할 수 없었고 레이 작전 진행 상황에 따라 연합군이 쓸 수 있는 병력이 결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레이 작전이 연합군에 큰 손실 없이 비교적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다면 연합군 사령부는 레이 작전에 참가했던 호주 육군 9사단 병력 중 1개 여단 정도를 핀슈아펜 점령 작전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레이 작전이 한창 진행되던 중에도 미군과 호주군은 핀슈아펜 점령 작전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군이 레이를 점령한 1943년 9월 16일 당일 메가더 장군의 작전 및 계획 담당 부참모장을 맡고 있던 스티븐 체인벌린 소장은 호주군 1군단으로 기본 구성되어 뉴기니 지역 작전을 맡았던 뉴기니 포스의 참모장이었던 호주군의 프랭크 베리먼 소장에게 연락을 취해 메가더 장군이 핀슈아펜 작전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참고로 호주군의 베리먼 소장은 당시 호주군과 미군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었는데 미군과의 불화를 방지하면서도 호주군의 체면과 이익 또한 지켰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 다음 날인 9월 17일 맥아더 장군은 직접 포트 모레스비에서 작전 회의를 열어 핀슈아펜 작전의 조속한 실행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과 호주군은 호주 구사단의 1개 여단을 핀슈아펜 작전에 투입하기로 결정하는데 구사단의 3개 여단 중 20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20여단에는 13, 15, 17의 3개 보병대대가 배속되어 있었고 20여단을 이끄는 지휘관은 빅터 윈디어 준장이었습니다. 최정예로 평가받는 호주 구사단에는 원래 20, 24, 26의 3개 여단이 있었는데 레이 공략작전에서 레이 동쪽 해안에 상륙해 전진한 부대는 24, 26여단이고 20여단은 상륙 후 사단 예비대로 편성되어 별다른 전투 행동은 없었습니다. 핀슈아펜에 일본군이 몇 명 주둔하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당시 6인의 연합군은 각 부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아 핀슈아펜의 일본군에 관한 정보도 여러 버전이 있었는데요. 20여단장 윈디어 준장에게 전해진 정보는 약 350에서 1800명의 일본군 병력이 핀슈아펜 지역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상륙작전을 펼치게 되는 20여단과 기타 부대의 총 병력은 약 5300명으로 이 정도면 병력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연합군 수뇌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주군 구사단장 조지 우튼 소장은 1개 여단이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 2개 여단을 보내기를 희망했으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선단의 한계로 결국 20여단만 보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륙 지점과 관련해 연합군 수뇌부는 일본군이 자신들이 남쪽 해안을 통해 접근할 것이라고 예상하리라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예상에 근거해 연합군은 일본군의 허를 찌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도는 핀슈아펜이 있는 해안을 좀 더 확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호주군은 핀슈아펜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안에 상륙해 남쪽으로 진격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쪽을 향해 방어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는 일본군의 허를 찌르고 일본군의 유일한 탈출로인 북쪽으로 향하는 길도 막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호주군은 상륙이 이루어질 이 해변을 스칼렛 비치라고 이름 지었는데 원래 당시에는 주 상륙 해변에 붉은색을 뜻하는 레드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레이 상륙 작전 때도 레드 비치가 있었음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바로 직전 레이 공략 작전에서의 레드 비치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진홍색을 뜻하는 스칼렛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연합군은 상륙지인 스칼렛 해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이미 9월 11일 밤에 미군 6명과 원주민 4명을 PT보트에서 출발한 고무보트로 해변에 잠입시켰습니다. 미군 정찰대는 이곳 지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길 원했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14일에 철수합니다. 미군 정찰대는 해변 북쪽 끝에 기관총 진지가 있는 것을 목격했지만 해변의 일본군 병력이 얼마인지 방어 태세가 어떤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20여단은 9월 21일 저녁 때 집결지에서 출발해 수송선을 타고 항해한 다음에 9월 22일 새벽에 상륙을 감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륙 시간과 관련해 수송을 맡은 미군과 호주군의 의견이 갈렸는데요. 미군은 상륙 선단이 날이 밝고 일본군 공습을 받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달이 절반쯤 뜬 새벽 2시에 상륙을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호주군 측으로서는 너무 어두우면 예정된 상륙 지점을 못 찾을 수도 있고 상륙 직후 임무를 수행하기도 어려워서 상륙 시간을 해가 뜬 직후인 오전 5시 15분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호주군은 미군 측을 설득하기 위해 원래 21분이었던 보급품을 11분의 탄약과 15일분의 식량으로 줄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상륙 개시 시간은 호주군 측 제안인 5시 15분보다 30분 더 당겨진 오전 4시 45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오퍼레이션 디미니시로 지어졌는데 영어로 디미니시가 줄이다, 약화시키다 라는 뜻이고 그 대상은 바로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핀슈아펜이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 있지만 호주 구사단은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군을 맞아 싸웠고 지금 20여 단을 이끄는 빅터 윈디어도 토브룩 전투와 제2차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디스팅기시드 서비스 오더 특별 공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독일군에 이어 이제 일본군을 본격적으로 상대하게 되는 윈디어 준장과 20여 단, 곧 핀슈아펜 상륙을 위해 레이 인근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호주군 구사단 20여 단 병력은 1943년 9월 21일 오후 4시 30분까지 레이 동쪽 집결 지점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호주군 병력들은 LCI, 랜딩 크래프트 인펜트리, LST, 랜딩쉽 탱크 등의 탑승을 마쳤습니다. 한 척의 LST에는 38대의 차량과 200명의 병력이 탑승했다고 합니다. 호주군 병력이 탑승 지점에 모여있을 때 전투기의 호위를 받는 일본 폭격기 9기의 공습을 받았으나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상륙선단은 9월 21일 오후 7시 30분 출발했습니다. 지휘부를 포함한 일부 병력은 구형 구축함인 고속수송선 APD에 탑승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20여 단 병력을 태운 선단은 스칼렛 해변을 향해 항진했습니다. 20여 단에는 13, 15, 17대대 3개 대대가 있었고 각각 맡은 임무가 달랐는데요. 이 그림은 당시 상륙지인 스칼렛 해변 인근의 지도입니다. 먼저 13대대 2개 중대가 해변의 왼쪽에 표시된 지점에 상륙하게 되어 있었고 17대대 2개 중대가 해변의 오른쪽에 표시된 지점에 상륙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측 상륙 지점은 송강의 하구를 포함하고 있고 좌측 상륙 지점 끝은 강보다는 작은 크기의 시키 크릭이 흐르고 있습니다. 상륙이 이루어질 해안의 길이는 약 700m 정도로 추정됩니다. 상륙정이 해안으로 출발하기 전 약 11분 동안 5척의 구축함이 상륙 해변에 5인치포 한 포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격이 어느 정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호주군은 날씨 때문에 이 지역에 제대로 된 항공사진도 구할 수 없었고 지도 준비도 늦어져서 초반에는 포병대만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축함들은 포격을 하면서 붉은색 예광탄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마치 거대한 반딧불이처럼 보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날 하늘에는 낮은 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어느 호주군 병사의 말을 빌리면 다크 as the inside of a cow, 즉 소의 뱃속에 들어온 것처럼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캄캄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포 사격이 멈추고 상륙정들이 해안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륙정들이 해안에 접근하자 해안의 일본군 진지에서 상륙정들을 향해 기관총 사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약 보름 전 레이 상륙 당시에는 해안에서 일본군의 저항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상륙정들이 일본군 탄환을 맞으면서 해안으로 전진해야 했습니다. 호주군이 상륙작전을 하면서 해안에서 바로 공격을 받는 것은 1915년 갈리폴리 상륙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여기서 호주군 상륙정들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데요. 일단 상륙 시점에 칠흑같이 어두워서 지형 분간이 잘 안되었던 데다가 해안에서의 맹렬한 일본군 사격 때문에 많은 상륙정들이 계획된 지점보다 왼쪽으로 방향이 크게 틀어져서 전진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왔던 스칼렛 해변 지도에 실제 호주군 상륙 지점을 표시한 것입니다. 원래 표시된 이 지점에 13대대와 17대대가 상륙할 예정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많은 병력이 원래 계획된 지점보다 왼쪽으로 치우쳐 상륙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COY는 컴퍼니, 중대의 약자입니다. 위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상륙 지점은 거의 모든 병력이 완전히 놓쳤고 제1파 상륙부대의 거의 절반이 상륙 지점을 완전히 벗어나 아래쪽 해안에 들어옵니다. 제1파 호주군 2개 대대는 일본군 기관총을 피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잘 알지도 못하고 변변한 지도도 없는 지역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상륙 해변에는 아직 일본군 기관총 진지가 건재한 상황. 호주군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속 작전을 진행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후의 전투 상황 계속 진행됩니다.